저는 여러 해째 심장이 성치 못했어요. 의사는 부정맥이라 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장이 제멋대로 뛰다 먹곤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걸으면 큰일 난다고 늘 단단히 일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약 하나를 챙겨 먹었죠. 그 하나리 제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도 걸은 날이 없었어요.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죠. 저는 약통을 기울여 흰 알약을 손바닥에 털었습니다. 그런데 입에 넣으려던 손이 우뚝 멈췄어요. 늘 먹던 약은 한쪽 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수천 번을 삼킨 약이라 그 각인을 눈 감고도 그렸습니다. 그날 알약은 그 모양이 어딘가 달랐어요. 저는 알약을 코앞까지 들어 올려 들여다봤죠. 글자 끝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선뜻 삼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알약을 휴지에 곱게 싸서 손가방에 넣었죠. 그 길로 동네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넘게 약을 지어온 단골 약국이었어요. 약사는 제 얼굴을 보자 반갑게 웃었죠. 어머님,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나오셨어? 이거 하나 드세요. 정명아, 이 약 좀 봐줘. 내가 매일 먹는 심장약인데 오늘 아침 건 영 모양이 다르더라. 글자가 이상하게 박혀 있어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차마 못 넘기고 이렇게 싸웠다. 약사는 휴지를 펼치더니 알약을 핀셋으로 집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한참 각인을 들여다보던 약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심장약이 아닌데 각인이 아주 달라요. 이건 심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절대로 못 쓰는 약인데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부정맥이 있으신 분이 이거 드시면 심장에 물이 가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아, 요상하네. 근데 이 약이 내 약통에서 나왔는데? 이게 색이랑 모양은 같은데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머님 같은 분이 이거 매일 드셨으면 진작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거예요. 안 드시고 이렇게 가져오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대체 이 약이 왜 거기서? 약통은 늘 내 방에 두는데 거기 손댈 사람은 없는데. 어머님,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런 건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병원도 가보시고 어디 알리기라도 하셔야 돼요. 어머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약통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한 손에 꼽혔죠. 누군가 제 약을 똑같이 생긴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약사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천천히 서늘하게 식어갔죠. 그 약 봉투에 따로 담아줘. 누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내가 알아볼 테니.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절 죽이려 드는 것일까요? 전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모진 병이 그 일을 데려갔죠. 어린 두 아들만 제 품에 남았습니다. 큰애는 7살, 작은애는 3살이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청과시장 좌판에 나앉았죠. 떼어온 푸성귀를 다듬어 파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손은 늘 흙물에 트고 갈라졌어요. 그래도 두 아들 먹이고 입히려 이를 악물었죠. 하루도 허리를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은 좌판 한 구석에 가마니를 깔고 저를 기다렸어요. 큰애는 어린 동생을 제 무릎에 누이고 다독였죠.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의 명절 대목이었어요. 시장통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죠. 저는 큰애 손을 꼭 쥐고 좌판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잠깐, 아주 잠깐 손을 놓았어요. 다시 돌아봤을 때 큰애가 보이지 않았죠. 귀남아! 귀남아! 어딨니? 저는 사람들 틈을 미친 듯이 비집고 다녔어요. 앞에 선 생선장수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죠. 이만한 사내에 못 보셨어요? 7살이고 빨간 점퍼 입었어요. 방금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글쎄요, 사람이 이리 많으니 원. 저 짝으로 뛰어가는 애 하나 봤는데 그 앤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쪽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큰애는 없었어요. 며칠 밤낮을 저는 시장 바닥을 헤맸죠. 파출소에도 매일같이 달려갔습니다. 순경 양반,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7살이에요. 시장통에서 놓쳤어요. 벌써 사흘째 집에도 안 들어와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어요. 미아 보호소마다 연락도 돌려놨고요. 마음은 알지만 너무 상심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저희 쪽에서도 뭐라도 연락이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헛말이 되었어요. 큰애 사진을 박은 전단을 거리마다 붙이고 다녔죠. 전봇대마다 담벼락마다 그 작은 얼굴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큰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죠. 저는 잃어버린 큰애를 가슴 한쪽에 묻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7살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62, 첫째를 잃은 지 35년째였죠. 한밤중에 누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둘째 내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형을 찾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를 찾아? 이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형이요, 형. 귀남이 형이요. 어머니가 흥신소에 붙여놓은 그 탐정 있잖아요. 그 사람이 끝내 형 행방을 알아냈대요. 방금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내 새끼가, 네 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야? 어머님, 정말이에요. 탐정님이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틀림없대요.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더니 드디어.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떡해. 세상에, 그 애가 살아있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수호야, 정인아,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에요, 어머니. 형 진짜 살아있어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정신 차리시고 어서 가요. 형이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짚었어요. 35년을 가슴에 묻어둔 아이였죠.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 지금 어디 있다더냐? 어디로 가면 그 애를 볼 수 있어? 그게 형이 지금 시내 병원에 실려가 누워있대요.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탐정님이 그리로 와보시라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 외투 하나만 걸쳤죠. 신발도 제대로 끼지 못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자, 어서. 그 병원으로 어서 가자. 난 한시도 못 기다리겠다. 아이고, 심장이야. 둘째 내외가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전 차창에 매달리듯 어둠 속 길을 노려봤죠. 35년 만에 그 아이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달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한 남자가 해숙하게 야윈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광대뼈가 붉어지고 입술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서지도 못하고 문가에 멈춰 섰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오랜 영양실조에 잠도 제대로 못 잔 모양이라 몸이 탈진해서 깊이 잠든 겁니다. 큰 병은 아니니 곧 깨어날 거예요. 푹 재우시는 게 약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죠. 한 걸음 한 걸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7살에 멈춰있던 얼굴이 40이 넘은 사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야윈 뺨에 35년 세월이 고스란히 패어 있었죠. 그제야 침대 곁에 서 있던 탐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애를 대체 어디서 찾은 거예요? 거기 횡성 지나서 좀 들어가다 보면 어느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외진 곳에 작은 부품 공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숙식하면서 혼자 일하고 있더군요. 가족도 없이 말동무 하나 없이요. 수소문 끝에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아니 걔는 살아있으면서 어째서 어미를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어머님, 어릴 때 헤어진 아이들이 더러 그렇습니다. 기억도 흐릿하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모르고요. 본인도 사연이 많을 겁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 깨어나면 차차 들으시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곁에 있던 둘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지금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런데 형이 맞는지 친자 검사는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니 평생 소원인데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그땐 더 큰일이잖아요. 옛날부터 이상한 놈들이 돈만 보고.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해뒀습니다. 어머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하려고 검사를 먼저 맡겨봤어요.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친자가 틀림없어요. 의심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저는 홀린 듯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잠든 그 애의 오른쪽 팔뚝을 가만히 걷어보았어요. 거기 손바닥보다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별 모양으로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릴 적 그의 팔뚝에 박혀있던 바로 그 흉터였죠. 세상에 둘도 없는 그애만의 표식이었습니다. 손끝이 절로 떨려 그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35년 만에 만져보는 내 아이의 살결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그에 쏟고 말했죠. 맞구나. 내 새끼 맞구나. 귀남아, 이 어미가 왔다. 이 어미가 인제 왔어. 늦어서 미안하다 내 새끼. 내가 죽일려니야. 그 별자국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마당에서 달고나를 만들겠다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별 모양 국자틀을 연탄불에 올려놓고는 그게 달궈진 줄도 몰랐어요. 큰애가 그 뜨거운 틀을 맨 팔뚝으로 덥석 눌렀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살타는 냄새가 마당에 번졌습니다. 그날 팔뚝에 새겨진 별이 평생 흉터로 남았어요. 저는 대인 자리에 약을 발라주며 어린 큰애를 달랬죠. 이 집 식구 셋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자국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거 형 맞아요. 이 흉터. 이거 그날 그 흉터잖아요. 형이 저 달고나 해준다고 그 틀 누르다 넘어져서 된 거. 이거 우리 식구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형 진짜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어디서 이러고 산 거야. 둘째가 형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그어주었죠. 다 큰 사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냈어요.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날이 저물자 저는 병실 보조 침대에 자리를 폈습니다. 큰애가 깨어나는 순간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들어가서 주무세요. 밤엔 저희가 지킬게요. 어머니 이러다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맞아요, 어머님. 아주버님 깨시려면 아직 시간 걸린다잖아요. 어머님 먼저 쓰러지시면 아주버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저희한테 맡기고 들어가 쉬세요. 아니다. 됐다. 너희나 들어가 쉬어라. 내가 35년을 못 지켜준 내 자식이다. 그러면 적어도 깨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 이 어미여야 하지 않겠니? 난 여기 있을란다. 둘째 내외는 끝내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저는 보조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큰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가늘게 오르내렸어요. 저는 그 가는 숨에 제 숨을 가만히 맞춰보았습니다. 저는 잠든 그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죠. 이제 됐다. 다 됐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이제 아무 데도 안 간다. 푹 자거라 내 새끼. 밤이 깊도록 저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아이가 눈을 뜨면 무어라 첫마디를 건넬까. 저는 밤새 그것만 헤아렸죠. 이튿날 정오 무렵 큰애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저는 단박에 그 얼굴 위로 몸을 기울였죠. 그런데 큰애는 저를 멀뚱히 올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의 반가움도 알아봄도 없었어요. 귀남아, 귀남아, 나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이제 깼구나. 그래, 엄마 알아보겠니?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애의 손을 덥석 잡았죠. 나 네 엄마야. 세월이 지나서 못 알아보겠지만 내가 네 친엄마다. 너 7살 때 엄마가 널 시장통에서 잃어버려서. 엄마라고요?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이 팔뚝의 흉터는, 이 별 모양 자국도 기억 안 나니? 네가 어릴 적에 대인 흉터인데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 흉터요? 저는 이게 어쩌다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5년을 그리던 아들이 제 얼굴을 생판 남처럼 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을 건넸죠. 어머님, 너무 상식 마세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떠돌며 자란 환경 탓에 유년기 기억이 통째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에요. 가족과 한 집에서 부대끼며 지내다 보면 옛 기억이 차차 돌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말에 겨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기억이 지워졌어도 제 새끼는 제 새끼였어요. 그때 병실 문가에 서 있던 탐정이 눈에 들어왔죠. 탐정은 그 어색한 상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탐정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정식으로 받은 친자 확인서입니다. 보세요. 여기 친자일 확률 99.99%로 또렷이 찍혀 있지요.
못 믿어오시면 따로 사설기관의 어머님이 직접 개별 검사를 맡겨보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차차 생각하죠.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비는 내 바로 붙여드리리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야 잃어버린 모자분을 이렇게 다시 이어드렸으니 이만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맛에 이 일을 하네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 부디 못다 나눈 대화 실컷 나누세요. 탐정은 흡족한 얼굴로 병실을 나섰죠.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큰애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기억이야 어찌됐든 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다시 한 식구로 살아갈 참이었죠. 큰애를 부축해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저는 한 손으로 그 야윈팔을 받쳐들었죠. 주차장 한편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기둥에 비스듬히 기대 우리 쪽을 빤히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칼처럼 매서웠죠. 큰애가 그 남자들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큰애의 어깨가 흠칫 굳었어요. 큰애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더니 걸음을 재촉했죠. 얘야, 저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니? 널 아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 잘못 본 거겠죠. 어머니 어서 가요.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래 걷기가 힘드네요. 큰애는 말끝을 흐리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 남자들의 서슬퍼런 눈빛이 종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큰애를 집으로 들였어요. 35년 만에 한 지붕 아래 든 자식이었죠. 그런데 함께 지낼수록 전 큰애가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큰애는 끼니마다 술을 곁들였어요. 밥상에 소주병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어느 저녁 저는 넌지시 큰애의 지난 세월을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 나한테 좀 들려주려무나. 밥은 굶지 않았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었는지. 별로 들려드릴 것도 없어요, 어머니. 보육원에서 나와서 그냥 이리저리 떠돌면서 막 일하고 살았죠.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 머리만 아파요. 큰애는 그 한마디로 입을 닫아버렸어요. 밤이 깊어도 좀채 잠을 이루지 못했죠. 거실 불을 켠 채 TV를 틀어놓고 맥주를 홀짝였습니다.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큰애는 화들짝 놀랐어요. 얘야, 술을 왜 그렇게 마셔? 뭐 불안한 거 있니? 그렇게 매일 술 마시면 몸 상한다. 잠도 좀 편히 자야지. 잠이 안 와요, 어머니. 이게 없으면 영 잠이 안 와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큰애의 그 말투에는 어딘가 짙은 그늘이 졌죠. 저는 그 그늘의 정체가 무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큰애 몰래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표 선생, 부탁 하나 더 합시다. 큰애가 그동안 지내던 집, 그 새빵 말이요. 거기 주소 좀 알아봐줘요. 그 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 애가 어찌 살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야 어렵지 않죠. 제가 내일까지 정확한 주소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탐정이 큰애가 살던 집 주소를 알려왔죠. 저는 그 주소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도시 변두리였어요. 낡은 다세대 건물에 반지하였죠.
외벽은 금이 가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둑한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갔어요. 한 칸 한 칸 내려갈수록 곰팡이 냄새가 짙어졌죠. 삐걱대는 철문을 밀자 컴컴한 방이 드러났습니다. 한낮인데도 방 안은 굴속처럼 어두웠어요. 손바닥만한 창으로 흐린 빛 한 줄기만 겨우 들었죠. 저는 벽을 더듬어 전등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런 백열등 하나가 깜빡이며 방을 밝혔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뜨고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죠. 방 한 구석엔 빈 소주병이 수북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라 좋게 수십 개는 돼 보였어요. 전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도로 내려놓았죠. 병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한쪽 구석엔 작은 TV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엔 라면 봉지와 이 빠진 그릇이 나뒹굴었죠. 그릇엔 며칠은 묵었을 찬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벽에 박힌 못엔 달고 다른 작업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방 한쪽엔 얇은 이부자리가 차게 식어 있었죠. 밥상 위에는 누런 종이가 한 더미 쌓여 있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어요.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 연체 통지서였죠. 그 아래엔 더 무서운 종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큼지막하게 찍힌 사채 독촉장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빚을 갚으라는 글자가 시뻘겋게 박혀 있었죠. 날짜가 지날수록 독촉의 말은 더 모질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엔 며칠마다 붉은 동그라미가 빼곡했어요. 저는 그 종이 뭉치를 가슴에 그어안았죠. 그어안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좁은 방 안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 하나 없었어요. 저는 차게 식은 그 이부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죠. 저는 무너지듯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따뜻한 방에서 두 다리 뻗고 사는 동안 내 새끼는 이 굴 같은 데서 홀로 술로 밤을 견뎌온 것이었죠. 그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이 차가운 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애를 앉혀놓고 빚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4천만 원이었죠. 거기에 사채가 5천만 원이 더 얹혀 있었어요. 둘을 합치니 도합 9천만 원이었습니다. 큰애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들지를 못했죠. 혼자 벌어 끼니 있기도 빠듯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엔 몇 푼 빌린 거였는데 돈으로 힘든 놈이 그걸 어찌 갚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갚아도 줄지를 않았어요. 어머니, 면목 없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는 무슨, 그런 말 말거라. 그만해, 다 듣지 않아도 안다. 네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살았는지. 그 돈 내가 한 번에 다 정리해주마.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저는 그날로 은행 빚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버렸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큰애 손에 쥐어있던 그 모진 종이들을 죄 찢어 없앴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먼저 말해.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이 엄마한테 와. 알겠니? 어머니,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큰애가 끝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저는 그 야윈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죠. 죄송하긴 미안한 건 나지. 7살 너를 놓친 것도 그 긴 세월 못 찾아준 것도 다 이 어미 탓이야. 너 혼자 그 고생을 하게 둔 게 어미가 더 미안하다 내 새끼. 그렇게 한시름 놓은 며칠 뒤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험상궂은 남자 둘이 큰애를 찾아왔어요. 검은 점퍼 차림에 퇴원하던 날 주차장에서 본 바로 그자들이었죠. 사채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었어요. 큰애는 그자들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큰애를 등 뒤로 감추고 그자들 앞에 나섰죠. 아주머니, 돈 받으러 왔어요. 어이, 강귀남이, 너 요즘 살판 났다며? 그럼 내 돈부터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놈이 어디를 와서 행패야? 그 돈 얼마냐? 응? 얼마야? 참, 아주머니가 갚아주려고. 이야, 우리 귀남이 아주 제대로 살판 났네. 5천이요. 원금만. 이자는 5천이 넘고. 어떻게, 계좌 줘요? 날강도 같은 놈들. 그래, 계좌 줘봐라. 그 푼돈 내가 지금 당장 갚아주마. 그리고 니들 똑똑히 들어. 이 집 문턱 2번 다시 넘지 마라. 내 아들 앞에 한 번만 더 얼씬거려봐. 나 이래봬도 니들 같은 놈들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한 번만 더 내 아들 앞에 나타나면 내 장담하는데 너 나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 거다. 명심해라. 다음에 또 나 만나게 되면 후회할 짓 하지 말거라. 뭐? 참네. 노인네 허풍은 치매요? 야, 강씨가 계좌 드려라. 할머니 바로 입금해요. 아니다, 뭐 은행 가서 해야 하나? 뭐 폰뱅킹 그런 거 할 줄 아시오? 썩을 놈의 새끼들. 큰애는 제 등 뒤에서 계속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놈들에게 시달렸으면 저러나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죠. 큰애가 집에 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한 밥상에 마주 앉았죠. 말수는 적은 아이였지만 그래도 한 식구의 온기가 조금씩 돌았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큰애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죠. 큰애가 수저질을 하다 말고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옛날에 아버지가 공장 하셨잖아요. 부품 만드는 공장. 그게 한때 꽤 크지 않았어요? 그 공장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참으로 뜻밖의 물음이었죠. 너 그걸 기억하는 게야? 네 아버지 공장을? 그 어린 나이에 보고 들은 걸 여태 너 지금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니? 큰애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무언가를 더듬어 끌어올리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글쎄요, 또렷하진 않아요. 그냥 큰 기계 돌아가는 소리하고 기름 냄새 같은 게 어렴풋이 떠올라서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시던 뒷모습도요. 맞나요, 어머니?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일렁이었죠. 맞다, 맞아. 네 아버지가 그 공장을 끔찍히도 아꼈지. 손에 기름때 마를 날이 없었어. 어릴 적엔 널 무동 태우고 그 공장 마당을 돌기도 했단다. 그 어린 게 그걸 다 기억해내다니 우리 아들 옛 기억이 돌아오는 게로구나. 큰애는 멋쩍은 듯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만 목이 메었어요. 지워졌던 기억이 한 자락씩 돌아오는구나 싶었죠. 이렇게 한 가지씩 떠올리다 보면 언젠간 이 어미 얼굴도 알아봐 주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큰애의 밥그릇에 고기 한 점을 말없이 얹어주었어요.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차올랐죠. 이렇게 우리가 차츰 진짜 한 식구가 되어 가는 줄로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섰죠. 한때 친구 사정으로 일정이 곧장 어그러졌습니다. 저는 별수 없이 곧장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죠. 그런데 안방 쪽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큰애가 제 금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었어요. 방바닥엔 통장과 보험 증서가 어지러이 펼쳐져 있었죠. 큰애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본 큰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큰애는 들고 있던 서류를 황급히 내려놓았죠.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요. 아시잖아요. 계속 제가 두통에 시달려서 두통약을 좀 찾으려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다 보니 그만 여기까지. 두통약을 찾는데 잠가둔 금고를 열었다고? 그 금고는 문이 원래 살짝 열려 있길래 혹시 안에 약이라도 있나 해서 그만.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없어서요. 잠가둔 금고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다? 그래. 네, 정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연 게 아니라, 그게 약 찾느라 이것저것 만지긴 했는데 일부러는 절대 아니고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딴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죠. 하나같이 이 집 재산이 적힌 등기 권리증이며 통장이며 보험 증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두통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전 그것들을 도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죠. 그래,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게로구나. 아픈 사람이 뭘 알았겠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두통약은 거기 없다. 거실 약상자에 있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찾아다 주마. 저는 거실로 나가 약상자를 뒤졌습니다. 두통약 하나를 꺼내 물 한 컵과 함께 큰애에게 건넸어요. 큰애는 연신 고맙다며 약을 받아 삼켰죠. 겉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건네는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두통약을 찾는다면서 어찌하여 굳이 잠가둔 금고를 연단 말인가. 대체 금고 비밀번호는 어찌 알았을까요?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쭉 올라왔습니다. 35년 만에 겨우 찾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영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가 한 가지를 여쭈었죠. 누군가 제 심장약을 똑같이 생긴 독약으로 바꿔치기 했다고요.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절 죽이려 드느냐고 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답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었죠. 어제는 제 안방 금고를 뒤지던 그 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 약통의 약이 독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약국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죠. 제 약통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저와 먹고 자는 바로 그 큰애였어요. 별 흉터를 지닌 제가 아들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이였죠. 35년 만에 겨우 찾은 그 아들이 절 죽이려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굴었어요. 큰애 앞에서는 전과 똑같은 얼굴로 웃어 보였죠. 그날 이후 아침마다 큰애는 물 한 컵을 들고 제 곁에 앉곤 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자, 물 여기 있어요. 약 거르면 큰일 난다면서요. 제가 꼬박꼬박 챙겨드려야죠. 저는 태연히 그 독약을 입에 털어넣는 신용을 했어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알약은 슬쩍 혀 밑에 감췄죠.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덕에 이 어미가 약을 거르는 날이 없구나. 큰애가 흡족한 듯 빙긋 웃었습니다. 저 다정한 얼굴로 매일 아침 어미 입에 독을 밀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제가 멀쩡하자 큰애의 낯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어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그런 데는 없으시고요? 멀쩡하다. 내가 이렇게 정정한데 무슨 걱정이냐. 너도 있는데 오래 살아야지. 네가 챙겨주는 약 꼬박꼬박 먹어서 그런가 요새 아주 기운이 펄펄 난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 약은 절대로 거르지 마세요. 꼭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서늘하게 웃었죠. 겉으로 저는 약하고 어수룩한 늙은이인 척 그의 앞에서 한껏 등을 굽혔어요. 큰애가 자리를 뜨자 저는 혀 밑에 알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진짜 약은 따로 깊이 숨겨두고 혼자 있을 때만 챙겨 먹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 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 없이 지켜보기 시작했죠. 이제와 저 아이를 붙잡고 따져봐야 발뺌만 앓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정했어요. 저 아이가 대체 누구인지, 왜 저를 죽이려 드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그 전부를 내 손으로 끝까지 캐내기로 했죠. 저는 둘째를 따로 불러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수호야, 내 말 잘 들어라. 네 형이라는 그 애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며칠 전엔 내 안방 금고를 다 뒤지고 있었어. 두통약을 찾았다는데 어디 그게 말이 되냐? 아무한테도 말 말고 그의 친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이번엔 그애 모르게 아주 조용히. 네? 금고를요? 아,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형이 왜 그런 짓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당장 알아볼게요. 형 칫솔이고 면도기고 검사할 거 몰래 챙겨서 사설 기관에 바로 맡길게요. 그래. 한데 부디 조심해야 한다. 그 애 모르게 아무데도 들키지 말고. 혹여 그 애가 눈치라도 채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알겠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티 안 나게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둘째는 그날로 첫째 물건을 챙겼죠. 칫솔과 면도기, 머리빗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집으로 돌아가려 차에 올랐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전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 종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죠. 둘째가 빗길 국도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둘째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외투도 못 챙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보호자분, 차가 워낙 튼튼해서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지셨어요. 다만 다친 데가 많으셔서 한동안 꼼짝 못하고 입원하셔야 합니다.
복도 한쪽에서 며느리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이가 어쩜 좋아요. 괜찮겠죠? 운전 잘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일을. 울지 마라, 아가. 수호는 꼭 털고 일어난다. 꼭 그럴 거야. 걱정 마라. 저는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둘째를 바라봤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검사 물건을 챙겨가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마주오던 트럭이었죠. 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뒤에서 재검을 막으려 손을 쓴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그의 하나만의 짓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짚은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어요. 끓어오르던 분노가 도리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죠. 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볼 일이 좀 있다며 집을 나섰어요. 나가는 길에 큰애가 쓰던 면도기를 슬쩍 챙겼죠. 세면대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 몇 올도 휴지에 곱게 쌌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연덕스럽게 대문을 나섰어요. 저는 곧장 제 밑에서 오래 일을 봐온 사람을 불렀죠. 주충식이라고 저를 20년 넘게 곁에서 보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충식이, 이거 가장 믿을 만한 사설기관에 당장 맡겨라. 친자검사 해달라고. 결과 나오면 나한테만 직접 보고하고 입은 무겁게 다물고. 예, 어르신. 사흘이면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죠. 거기 박힌 글자는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 믿고 품은 그 아이는 제 핏줄이 아니었어요. 35년을 찾아 헤맨 끝에 품은 자식이 새빨간 남이었습니다.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얼음처럼 꾹 눌러 가라앉혔습니다. 그렇다면 팔에 있는 그 화상 자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 처음 검사를 했다는 그 대학병원 검사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검사지가 위조 검사지였을 거라 생각했죠. 거기 유전자 검사센터죠? 얼마 전 그쪽에서 발급했다는 친자 확인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말 그쪽에서 떼어준 게 맞나요? 혹시 위조된 건 아닌가 하고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발급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네, 확인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서류 맞습니다. 위조 아니에요. 검체 받아서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발급한 거예요. 그쪽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그 확인서는 위조가 아니라 진짜로 발급된 서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모든 그림이 맞춰졌어요. 저들은 어떻게든 둘째의 검체를 손에 넣은 것이었죠. 둘째의 머리카락이나 침으로 제 유전자와 검사를 해서 진짜 친자 검사서를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제 핏줄이 분명하니 검사서엔 당연히 친자라 찍혔을 거예요. 그 가짜 아이의 것이 아니라 둘째의 것으로 받아낸 서류였겠죠. 그렇다면 둘째의 그 사고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검했을 둘째의 검체를 저들이 기어이 막으려 든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게 그 가짜 아이 하나가 혼자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수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나다. 지금 당장 사람 풀어라.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짜 놈하고 표제득이 그 탐정놈. 둘 다 깨끗하게 잡아들여. 다치게는 말고 파주 창고에 처박아둬.
예, 어르신. 지금 바로 두 놈 다 확보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자식 잃고 가슴친 가여운 늙은이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려 산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세상이 아는 제 얼굴은 제 진짜 얼굴의 반쪽도 못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그 반쪽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차례였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신병을 확보했다는 주실장의 문자가 왔어요. 저는 곧장 파주 외곽의 제 창고로 향했죠. 창고 문을 열자 두 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행세를 하던 그 가짜와 탐정 표제득이었어요. 둘 다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의자에 앉혀져 있었죠. 저를 보자 탐정이 대뜸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장님 미치셨어요? 요즘 세상에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 가둬요? 이건 명백한 강금이에요, 강금. 당장 안 풀면 내 이 길로 경찰서 가서 죄다 불어버릴 줄 알아요.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유, 어머니.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무서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머니, 저 좀 풀어주세요. 네? 아, 어머니. 저는 그 둘을 한참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시끄럽다. 둘 다 입 다물어라. 여긴 너희가 아무리 악을 써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듣는 곳이야. 경찰? 그래, 부르고 싶으면 불러봐라. 헌데 그 전에 너희가 오늘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게다. 제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탐정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는 그저 의뢰받은 대로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아드린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잘 들어라. 이 짓을 누가 꾸몄든지 둘 중에 먼저 부는 놈, 그 놈 하나만 살려주마. 나는 모른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끝까지 이 무거운 쪽은 오늘 여기서 영영 못 나간다. 그 말에 탐정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어요. 도망치려는 그 어깨를 제가 부리는 덩치 둘이 꽉 눌러 도로 앉혔죠. 탐정의 그 큰 소리가 그제야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어미라 부르던 그 뺨을 짝 소리가 나게 후려쳤죠. 이 천하에 죽일 놈아. 너 대체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내 잃어버린 자식 행세를 해. 네 입으로 똑바로 말해. 너 누구냐고. 누가 이런 걸 조작했어?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진짜 어머니 아들이에요. 저 귀남이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어머니. 어디 그 더러운 입에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름을 올려봐라. 친자검사, 내가 다시 다 했다. 넌 내 핏줄이 아니야. 그 별 흉터까지 감쪽같이 새겨가며 감히 나를 속였겠다? 그러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누가 시켰는지나 불어. 가짜의 얼굴이 그제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곁에 있던 탐정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저는 손목에 찬 시계를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다들 입 다물겠다. 좋다. 딱 5분 주마. 예충씨가 5분 안에 한 놈도 입을 안 열면 둘 다 산채로 이 창고 바닥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직접 어떤 놈이 이런 짓을 사주했는지 찾아내서 산채로 잡아와. 예, 어르신. 창고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저들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갔습니다. 5분이 채 가기도 전이었어요.
탐정이 먼저 다급하게 외쳤죠. 말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말할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도요. 제가 다 풀겠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두 놈을 번갈아 살폈어요. 그러고는 가짜 쪽으로 천천히 고갯짓을 했죠. 네가 먼저 말해라.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보태면 곱게는 못 죽을 줄 알고. 그 말에 탐정이 제 발치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시키시면 다 풀겠습니다. 다요. 저는 탐정은 거들떠도 안 보고 가짜만 노려봤어요. 가짜가 흐느끼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죠. 저 사람이 저한테 큰 돈을 준다고 했어요. 회장님 잃어버린 아들로 꾸며서 회장님한테 들이밀라고요. 어릴 적 얘기며 시키는 대로 전부 다 외워서 들어간 거예요. 별 흉터 자리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거 문신이라고요. 저는 사채 빚이 5천이나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이 일만 해주면 그 빚을 싹 없애준다길래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안 하면 저 팔아버린다고 해서요. 저 그놈들 한 패도 아니에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채빚 5천이라는 말에 저는 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줬더랬어요. 하지만 갚은 게 아니라 그냥 그놈들 아가리에 넣어준 꼴이었죠. 저는 가짜에게 한 발 더 다가섰죠. 그래, 그놈들이 몇이나 되냐? 널 부린 그 자식이 누구야? 도금만이라는 자예요. 그 자가 머리고 패거리 서너시 늘 붙어 다녔어요. 저더러 기억을 잃은 척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야 옛날 일을 하나도 몰라도 안 들킨다고요. 별 흉터며 어릴 적 사연이며 그놈들이 다 적어다 주면서 외우라고만 했어요. 그게 대체 어디서 알아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꾹 누르고 가짜에게 나직이 일렀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냐? 내가 죽으면 네가 상속을 받을 테니 그 돈을 그것들이 꿀꺽하려고 했던 거구나. 잘 들어라. 지금 당장 그놈들한테 전화해라. 의심 안 사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자리를 잡아. 알겠냐? 예.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회장님. 저는 밑에 애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일렀어요. 이 탐정놈은 여기 단단히 묶어둬라.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내가 직접 가서 그놈들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 놈은 그때 가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테니. 제가 창고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탐정이 목 놓아 울부짖었어요. 회장님, 저도 데려가세요. 저 여기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다 압니다. 다 풀 수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발요. 가짜가 그놈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놈들은 경기 외곽 시골의 외딴 돼지 농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들을 데리고 그 농가로 들이닥쳤어요. 놈들 서너시 마당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어요. 제 부하들이 순식간에 놈들을 바닥에 깔아 눕혔죠. 말해라. 너희가 대체 뭘 노리고 이런 짓을 꾸몄느냐? 회장님 돈이요. 돈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내가 대농장에 농산물 유통망까지 쥔 사람이란 걸 그것까지 다 캐고 들어왔다 이거지? 예, 1년 넘게 했습니다. 회장님 재산이며 식구 관계며 잃어버린 아드님 일까지 죄다요. 한데 너희 내가 그 뒤로 사채까지 굴리는 사람인 건 몰랐던 게로구나. 니들도 사채를 하면서 어찌 내 이름을 못 들어봤을꼬? 그 말에 놈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그쳤죠.
친자 검사는 둘째 물건으로 조작하고 둘째가 당한 그 사고까지 네 놈들이 낸 게냐? 바른 대로 불어. 아닙니다. 검사 쏘고 뭐고 다 우리가 한 게 맞는데 그 사고만은 그 둘째 아드님 사고만은 정말 우리 짓이 아닙니다. 맹세코요. 거짓말 마라. 그 검사서가 위조도 아닌 진짜라면서 둘째 것으로 꾸민 게 아니면 니들이 무슨 수로 진짜 친자 검사서를 손에 넣었어? 우리 식구밖에 모르는 그 별무늬 흉터는 또 어떻게 알았고? 그건 저희가. 놈들이 끝내 입을 딱 다문 채 서로 눈치만 봤어요. 바로 그때였죠. 부하 하나가 농가 안쪽에서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안쪽 골방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저는 농가 안쪽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컴컴한 구석에 뼈만 남은 마른 남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엔 오래 묶여 지낸 자국이 시퍼렇게 패여 있었죠. 웬 거짓골의 사내인가 싶어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돌아서는 제 마음을 덜컥 붙잡았죠. 저는 홀린 듯 급하게 돌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야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제 손이 닿자 그 애는 매를 피하듯 흠칫 몸을 움츠렸죠. 절 알아보긴커녕 겁먹은 짐승의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남자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거기 손바닥보다 작은 별무늬 화상 자국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우리 세 식구만 아는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 뼈만 남은 남자가 제가 35년을 찾아 헤맨 진짜 첫째였죠. 가짜가 들이댔던 그 친자 검사서도 가짜 팔뚝에 똑같이 새겨 넣었던 그 별 흉터도 모두 이 아이를 여기 가둬놓고 이 아이에게서 고스란히 빼낸 것이었습니다. 제 진짜 아들을 짐승처럼 가둬두고 그 피와 살로 가짜를 빚어낸 것이었어요. 제가 가짜를 끌어안고 아들이라 운 그 모든 순간 진짜 제 아들은 이 골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 긴 세월 이 아이가 어떤 지옥을 견뎌왔을지 전 차마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어요. 귀남아,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귀남아, 귀남아. 저는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태어나서 이토록 분노를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저것들이 제 자식을 짐승처럼 가둬놓고 부려먹은 것이었죠.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충식아, 저것들 한 놈도 살려둘 것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때였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이 부들부들 떨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죠. 첫째였습니다. 그 애가 갈라진 목소리로 가까스로 입을 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손에 그 더러운 피 묻히지 마세요. 점놈 때문에 어머니까지 잘못되면 저는 어머니만 찾았으니 그걸로 다 됐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죠.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이 우뚝 멈췄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끝내 그 분을 눌러 삼켰어요. 전 떨고 있는 그 애를 가만히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 네가 그러라면 어미가 다 참으마. 인제 됐다. 어미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표제득과 도금만 일당을 한 놈도 빠짐없이 넘겼죠. 저를 죽이려 한 살인미수에다 제 진짜 아들을 수년간 가둬 부린 감금과 강제 노역까지.
놈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누구 하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둘째의 그 사고만은 끝까지 놈들 짓이 아니었죠.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진 참으로 모질고 모진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만에야 겨우 받아들였어요. 하늘이 너무한다 싶다가도 둘째가 깨어나 차차 회복해 가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죠. 집으로 데려온 진짜 첫째는 한동안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며 야윈등을 쓸어주었죠. 괜찮다. 엄마 여기 있다. 인제 아무도 너 못 데려가. 푹 자거라 내 새끼.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자 그 애의 야윈 얼굴에도 아주 옅게 남아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그 애가 처음으로 저를 보며 아주 옅게 웃어 보였어요. 그 한 번의 웃음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죠. 35년 이 어미가 채워주지 못한 그 모진 세월이었어요. 이제와 그 세월을 한꺼번에 메울 수야 없겠죠. 그래도 저는 하루에 한 자락씩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잃어버린 그 긴 세월을 이 아이와 다시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